상대적으로 몰락하고 있는데 그나마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나라는 아베다. 그래서 그걸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강력한 지도를 원하고 국민이 잘 살 때 해결을 원하는 거예요. 미국 일렉션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지금 are you better off now than you were 4 years ago? 4년 전보다 지금 네가 경제적으로 better off 하냐 꼭 물어봐요. 그게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4년 전보다 잘 사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그 여당을 계속 뽑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야당을 뽑는데, 미국 일렉션 그 선거에서 가장 나오는 미국 선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중에서 하나가 변수가 4년 전과 비교해서 네가 경제적으로 나았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고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본은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자연재해라든가 경제적 침체라든가 중국과의 경제에서 계속 쭉 벌어지고 있죠. 5년 전에 셔크를 먹었는데 지금 2배가 3배로 번역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일본 엔저 때문에 아마 더 벌어졌을 거예요. 지금 최저로 내려갔잖아요. 일본 달러가요. 우리나라 돈에 비해서도 뭐 1,000원에 얼마든가 880원인가 내렸던데, 옛날에 한 배만 거의 2배까지였는데 지금 0.8로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관광객도 가는 게 좋아서가 아니고 싸서 가는 겁니다. 중국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국 사람이 일본에 많이 가느냐? 일본 좋지만 그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만큼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되지 않고는 일본이 살 길이 없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가고 가장 강력한 미국이 달라붙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의 동맹 맺은 걸 보세요. 옛날에 그 페리에 의해서 일본이 강제 개국되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그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국과 맺었죠. 그다음에 이제 1차 대전 때도 그때 보면은 독일이라든가 이탈리, 독일 강력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외교 특징은 가장 강력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 모르죠. 이대로 하면 만약에 중국이 나중에 세지면 중국하고 또 동맹을 맺고 올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 일본은 그래서 그 양쪽을 어느 나라나 말은 안 하지만 해칭을 다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라도 다 똑같고. 문제는 현재에 대한 평가도 다르지만 미래는 전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하게 되는 말이 분명 나오는데 정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배팅, 해칭을 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에 붙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왜 저럴까 하는 게 아니고 일본으로서 봐서는 다른 올터너티브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동북아 아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중 관계가 계속 갈등 상황됐을 때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보다 미중 관계가 그래도 좀 협력 차원으로 갈 것이다. 많은 학자들, 좀 리즈너블한 사람은 그래도 두 나라가 워낙 인터디펜던트 하다 보면은 이런 경쟁보다 갈등보다는 그래도 협력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따 후에 그 김웅 교수님한테 들어보시고요. 그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고, 따라서 큰 변수 속에서 한국도 일본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쉬는 게 아니고 계속 질의응답 하시고 쉼이 없이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할까요? 네. 질의응답.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저는 뭐 그게 좋더라고요. 중간에 필요하신 분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냥 먼저 갔다 오시고. 뭐 강의 더 질문, 그러니까 강의 제목 중에서 더 깊이 알고 싶은 것도 질문하세요. 네, 교장 선생님이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갔다 오시고 계속 질문하시고요. 저도 강의 계속 뭐 2시간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저기요. 동맹이라는 것을 맺는 것이 어떤 실효성을 갖는지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강의 내용 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어떤 MOU 형식과 좀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향후에 세부적인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개념이지.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그 동맹만 가지고도 어떤 다른 실효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동맹 국가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항이 모법이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죠. 아까 전문에도 6조밖에 없었는데 6개조밖에. 헌법도 그렇고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규, 법령, 뭐 행정명령까지 다 나오는 거고 심지어 MOU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아까 말한 MDT 밑에 한미 뭐 행정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생겨가지고 지금 한미 간의 방위 분담이라든가요,
기진이라든가 할 때는 구체적인 MOU를 다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다른 법들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 헌법에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죠. 어느 그 동맹도 그렇고 가장 상위, 가장 abstract한 걸 집어넣고 그 밑에 구체적인 것은 계속 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건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맹의 이익 같은 거 보면은 공짜는 사실 없습니다. 공짜 점심 없다는 말 미국 사람들 많이 쓰고 그런 말 없어요. 진짜 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반드시 있고 give and take가 엄격한 제로섬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줬으니까 A만큼 줬으니까 A만큼 뺏길 거다. 그게 아니고 동맹의 좋은 점은 뭐냐면 non-zero sum 게임이라는 거죠. 양국이 주고받아서 정확히 제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아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제3에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맹을 맺는 거거든요. 정확히 주고받는 게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맺습니까? 그것보다 있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외양간에 이제 소 같은 게 있으면 더럽지만 숟가락 많든지 자문 같은 데 그런 들이 많이 있고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엄격히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분명히 같이 살면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많지만 그래서 하는 것처럼 non-zero섬 게임도 쉽게 말하면 동맹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우리나라랑 동맹을 맺고 주한미군이 와 있음으로써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요. 자기네 뭐 시민 보호도 물론이지만 자기 미국의 여러 가지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런 북한을 비롯한 여러 주변국으로부터 일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맺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다 MOU라든가 여러 가지 약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약이란 말 아까 썼는데 우리 구약 성경이 번역되면 옛날 것도 있지만 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약을 정반대로 약조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아까 제가 트리티라는 것만 말씀 안 드렸고 얼라이언스만 말씀 안 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아까 5개국이라고 말씀드렸고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나토와 집단 방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얼라이언스라고 그러죠. 그 위에 많은 얼라이언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중요한 나라하고 얼라이언스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미국 측에서 얼라이언스 하려면 아까 말한 트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트리티가 있으려면 콩그레스에서 비준을 레티피케이션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의회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다시 비준해준 그런 동맹을 원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 지금도 충분하다. 이 아시아의 5개국하고 나토는 충분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이름으로 트리티는 이름을 안 쓰고 뭐 agreement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쓰면서 아니 파트너십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십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부시 대통령이 그 이라크도 그렇고 전쟁을 할 때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했었죠. 보면은 The 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제가 트리티를 말씀드렸죠. 뭐 파트너십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말을 요새는 좀 잘 안 씁니다만은 한때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Coalition of the Willing. The Willing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신 분도 알죠? The Willing,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The Willing.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지의 연합이라고 부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기투합이라는 말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이것도 쉽게 말하는 의기투합입니다. 같이 의지가 맞는 사람끼리 하나의 그때 임시적으로 코alition을 만드는 거죠. 동맹국가도 아니고 우방국가도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Treaty Alliance, Allies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Friendly Country, Friends라는 말도 있고 Partners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alition of the Willing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Coalition Willing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겁니다. 파트너보다도 더 낮은 그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결합되는 것. 그때 Coalition of Willing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실까요? 자, 그러면 계속 그 다음에 국가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동맹 과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북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격퇴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군에 갔다 왔다셨다는데 뭘 해서 근무했어요? 혹시 가투사나 근무한 적 없죠?
해병대 있어요. 거기서도 있을 거예요. 억제를 하는데 북한이 억제 디터를 하는데 디터가 페일 됐을 경우에는 디피트 한다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늘 억제를 하지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억제 디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페일 실패했을 때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격퇴 디피트 시키겠다. Deterrence, if deterrence fails, it failed. 그 다음에 defeat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잡기라는 말이 신문에 가끔 보셨을 테지만 잡기의 공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전면 전쟁을 당해가지고 침입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저지하면서 올라간다 이런 쉽게 말씀드린 그런 전쟁 계획이 뭐 신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확장 억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Extended Deterrenc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핵무기와 주로 핵과 관련돼서인데 핵 확장 억제인데 미국이 지금 동맹국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에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원하지 않고 있고 한 나라가 핵무기 개발하면 핵 도미노 현상이 돼가지고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 그럼 일본도 당장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중국도 대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글로벌 제로라고 해서 결국은 지상에서 핵무기를 없게 하겠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그 구상이고 자기가 자기 임기는 아니지만 자기 살아있는 생애 동안 핵무기가 없는 사회가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글로벌 제로인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Extended Deterrence입니다. 미국 본토의 Deterrence라는 게 있고 Extended라는 것은 미국 이외로 Extend 확대됐다. 그래서 동맹국에게 미국이 핵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말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보로 한국 핵무기 개발하지 말고 일본도 핵무기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미국의 핵 억제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ED라고 하는 Extended Deterrence. 이건 제공하고요. ED를 제공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특히 그랬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지 일본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assure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측에서 assurance 해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reassurance 해주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해구산이라든가 nuclear umbrella라고 그러죠. 이게 일반적으로 쓴 말이 언론에서 쓰는 말인데 핵우산 그러면 재래식 타격 능력 핵은 아니지만 재래식으로 정밀 타격 무기를 가지고 북한에 어떤 만약에 핵 위협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거 사전에 타격할 수도 있겠다 그런 능력을 갖겠다는 것이고 북한이 발사하는 그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해야겠다 미사일 디펜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핵우산이라든가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겁니다. 자, 북한의 핵무기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대응하기 위해서 쭉 노력을 해왔고요. 북한 급변사태 시 잠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북한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뭐 한 것이 아니고 안 얘기 아니고 자체의 모순을 이루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모든 체제 다 북한 무너지는 게 있거든요. 어느 분량이 도달하는지 모르죠. 그 threshold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낙타의 그 캐멀의 낙타의 뭐죠? 등이 언제 무너집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자, 헤이 그 건초 하나 이론적으로 하나를 넣어서 등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어요.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근데 마지막 그냥 건초 하나를 넣었으면 등이 무너져요. 낙타. 이제 그 표현을 잘 쓰는데, 하지만 그 threshold가 있다고요. 그걸 넘었으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극단 사태가 지금은 안정된 것 같고 뭐 김정은이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가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체의 모순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대량 난민이 발생하고 뭐 한국, 일본,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서 대량 난민이 수십만 명이 간다든가 그리고 북한 군도에서 쿠데타 일어나서 나든가 그 다음에 북한이 보여주는 미사일 그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 경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갖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가 확산이 막 되면서 다른 나라들 특히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그걸 가지고 온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모든 국가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의 통제가 상실됐을 경우 그것도 급변사태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이게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위협을 일으키겠죠. 중동 국가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국가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개입 뭐 이런 거까지 다 북한의 급변사태라고 그러는데 뭐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말도 있고 이제 일본에서 유사시라는 말 한자말로 씁니다. 유사시는
영어에서 이제 급변 사태, 뭐 sudden change라고 번역을 해도 우리가 급변 사태라고 번역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유엔사와 그 육자회담, 베이징 북핵 육자회담이 계속 있는데 그동안 뭐 진전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 앞으로 최대한 그런 기재 메커니즘을 계속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중요한 한미동맹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확장제 엑센 디터런스 제공과 확장 어슈런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기 말씀드린 EDPC라든가 뭐 모르셔도 돼요. 확장업체 정책위원회인 걸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지난달에 워싱턴에서 DSC를 출범했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또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킹체인이라든가 KAMD를 만들고 있고 이것과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 연계, 링키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인티그레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한반도만 지금 처음 말씀드렸는데 한반도 처음 넘어서가지고 Beyond the Korean Peninsula에서 뭐가 있냐면은 한미 동맹을 확대하고 심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 확대, 심화.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UNPKO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 1,300명 이렇게 나가 있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한국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가오프전도 썼고요. 아덴만도 그렇고요. 뭐 아크 부대도 있고 많은 부대, 하이티에도 가 있고요. UNPKO에서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우리 젊은 그 병사들이 여기에 가기 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이 PKO 나오면 외국어도 다 잘하고 또 수당도 많이 그렇고 젊었을 때 또 경험을 쌓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PKO, UN PKO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UN PKO라는 이게 비슷한 것 같죠. 하나는 UN이 초청해서 그 당사국이 초청해서 하는 것 같아요. UN PKO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UN은 아니지만 다국적 국민이라는 게 있어요. UN이 없는 다국적 국민, ISF 같은가요? 이런데 지금 한국이 굉장히 깊이가 내어 있고 또 아프간에 뭐 재건부대 PRT라고 그러는데 PRT 같은 데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반도 이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MD의 비확산, 확산은 막고 확산 못하게 하는 거고 대확산, 확산됐을 때 그걸 어떻게 카운터를 하겠는가. 그래서 비확산은 non-proliferation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 번역하는데 대확산은 counter-proliferation. 그래서 개념이 좀 다르죠. 이것들을 지금 동맹을 하고 있고 여기는 핵물질과 핵무기와 또 화생무기 또 운반수단 미사일 이런 걸 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전통적 초까지 위협 대응해서 한국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테러전이라든가 엔티파이러스 해장 석탄 작전, 그다음 마약 같은 거 트래피킹 이런 거, 그다음에 인신매매, 또 인도 지원 및 재난 구조.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이 바로 인도 지원 및 재난 구조입니다. HADR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라고 해서 HDR이라고 저렇게 보통 써요. 다 이렇게 얘기를 쓰는데 인도주의 지원하는 인도 지원 및 재난 구조. 이번에는 이런 지진이라든가 또 쓰나미라든가요. 많은 아주 catastrophic disaster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에피데믹스 전염병 같은 거로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만 명 죽을 때 사실은 그거로 인한 사상자가요. 전쟁이나 군사작전보다 훨씬 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전면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평시에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인도 지원 재난 구조. 그리고 어느 나라도 같이 협력하게 쉽죠. 일본하고도 할 수 있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대화 협력하고 거기에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관계를 개선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해진 기후변화. 뭐 지금 글로벌 워밍이라든가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북한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큰 문제가 좀 있고 에너지 안보 공동 대응이라든가 또 사이버 위협이라고 사이버 스레트, 사이버 테이라고 말씀인데요. 우주 안보 공동 대응. 이런 면에서 지금 한미 동맹의 과제가 되어 있고 일본 것도 이번에 저도 잠깐 봤는데 방위비 지침을 보면 뒷부분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같이 협력하기 쉽고요. 누구나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사이버 위협이라든가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북핵, HDR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방위협력 지침에 일본도 그렇고 우리한테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흔하고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자, 네 번째 과제가 뭐였을까요? 북핵 문제인데 결국은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동맹이 유지되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고 미국이라는 강한 나라. 그 독일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었는가? 뭐 영국, 미국 말씀 지지해줬고 뭐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이 물론 있었지만
영국에서 독일에서 유럽에서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유럽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토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나토가 WTO하고 서로 대처하고 있었는데 계속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토와의 동맹을 계속 확장하고 강화했어요. 그리고 나토에 독일군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집단과. 그래서 나토라는 집단 방위 체제에 독일이 들어간다는 조건 하에서 독일이 통일을 승인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미국과 계속 동맹을 유지하면서 하면 통일에도 유리하겠다. 그 말이 뭐냐면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깨뜨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단독으로 한다. 그럼 주변 국가들이 우리 통일을 인정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가고 있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일 거니까 통일이 때는 한국도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계속 우리 핵무장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통일된 나라도 핵무장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다 리스트레인을 할 것이다. 이런 동맹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일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 왜 통일하고 싶은데 그럼 한미동맹을 빨리 해체하고 또 그게 굉장히 공상입니다. 그건 주변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죠. 한국이 통일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아하, 독일이 나토에 들어간 것처럼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이 계속 유지되고 또 특히 한민 세 나라간의 안보협력이 지속되는 틀 안에서 한국을 어떻게 묶어놓으려면 한국이 통일되더라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인식과 신념이 있지 않으면 통일을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여러 번 입장을 밝혔는데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도를 인정하겠다. 규모는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주한미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역할을 사실 통일이 뭐 아무도 모르죠. 10년 후일지 20년 후에 올지도 모르고 2, 3년 후에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준비 관계라든가 과정도 그렇고요. 통일 이후 단계에서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아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미국이 계속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맹을 맺는 거죠. 그리고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에셋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산인데 그 아셋을 깨는 사람이 왜 그런 바보같은 짓을 왜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가 지금 동맹을 맺고 싶어도 더 이상 맺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자체에서 더 이상 트리티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동맹 갖고 있는 나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들 계속 기존에 이런 에셋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고 있는 걸 버릴 그런 밥은 없죠. 당연히 이용하는 거죠. 다만 그 에셋의 성격이 좀 그동안 주로 이제 군사적 동맹이었다면은 군사적 성격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문화 차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동맹을 맺는다. 군사가 아니에요. primarily military지만 쓰지만 전반적인 포괄적인 경제도 물론 그렇고요. 아까 여기 제가 이제 국가안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동맹 현안 뭐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자, 리밸런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따 질문을 유도하는 게 낫겠네.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아태 지역을 중시하면서 피벗 에이지라는 말 썼다가 피벗은 잘 안 쓰고 그 리밸런스라는 말을 씁니다. 리밸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리밸런스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중동 지역에서 대테러전이 끝나면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지금 예전보다는 조금 최소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럼 거기에 투입되던 전투력 같은 것들이 어딘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 본토로 가는 게 낫겠는가? 아니면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태평양 각각 쪽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 그런 걸 갖다가 전략을 잘 일단 지역별로 geographically 나누겠다는 것이 리밸런스고요. 또 하나는 과거와 미래를 갖다가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투 부대하고 전투 지원 부대하고 여러 가지 한 5가지 분야에서 그 리밸런스라고 말하는데 일단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의 많은 그 전략적 자산이라든가 미국 국방력을 중동 중심 저쪽에서 보면 이때 아시아 태평양이 점점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아시아, 우리는 동북아라고 하지만 사실 중국에서는 동아시아라고 합니다. 중국은 동북아가 아니고 이 동아시아 전체의 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말하는 동북아 삼성은 여기 삼성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동북아라고 그러고 일본에서 동북아라고 물론 그러고 미국 사람들도 동북아라는 말 씁니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은 주로 이제 동아시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큰 나라죠. 여기에서 계속 이 모든 지역 국가들이 안정을 하려면은
결국은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리더십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지금 우리 오늘 하는 학교도 한국 리더십 학교잖아요. 교장 선생님 리더십이 뭡니까? 영향력.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리더십입니다. 금년 2월달에 미국의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또 한 번 나왔는데 그 전에도 그렇고요. 그 전에도 많이 썼었습니다. 리더십을 행사한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때는 뭐를 썼냐면 솔직하게 그 사람들은 옛날에 이런 말, 물론 이제 미국 사람들이 헤게몬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그렇지만 프라이머시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지금도 일부만 쪽에서 쓰는데 미국의 프라이머시다. 그다음에 프리판더런스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EN인가 ENS입니다. 프리판더런스 이런 말들을 잘 안 쓰고 요새는 리더십을 씁니다. 그리고 앞에도 창의적인 credible 창의적인 리더십이라든가 신뢰받을 수 있는 리더십 이런 식으로 아주 핵심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1, 2, 3위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한 13위 정도 되죠. GDP에서 러시아도 뭐 10여 년 되고 어쨌든 한데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파워 엔진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가만히 가장 좋은 단어가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역 국가들도 협력을 받겠다. 특별히 이게 필요한 이유는 미국이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재정 또는 예산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요. 벌써 앞으로 한 8년 동안 그 시퀘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번에 무조건 깎게 돼 있어요 예산.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가면 정말 미국이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relative decline 그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죠. 잠깐 미국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쇠퇴한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중국에 비해서 중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그 갭이 점점 줄면서 어느 시점 가서 2028년 늦어도 2040년 정도에는 중국의 GDP가 올라갈 것이다. 저는 GDP만 PPP만 아닙니다. PPP는 이미 미국, 중국에서 세계 1위가 PPP는 중국이라는 거예요. 구매력 봐서는 중국이 세계 1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가보시면은 정말 저 20년 전에 처음 가봤을 때하고 25년 됐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중국 사람들이 달라지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만해졌어요. 당연히 돈 많고 힘 있으니까 몸이 힘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 싫어요. 옛날에는 정말 무슨 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150년 동안 참은 거죠. 굴욕 중. 자기는 굴욕을 참았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서부 여방의 멸망자, 일본 심지어 일본 하기까지도 멸망당하고 그 정복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150년 지나고 나서 중국의 중국 다시 세대가 왔고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막 몇 년 전까지도 얘기했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한 30년 동안 한 13% 정도의 엄청나게 빠른 경제성을 했어요. 연 경제 성장률이 13% 평균 3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우리나라보다 옛날에 다 작았었습니다. 저희가 훨씬 작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8배 정도 되고 엄청나게 크게 돼 있고 이 갭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relative declinism 상대적 쇠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 있었고 2008년에 보면은 그 유명한 언론 중에 한 사가 프라이드 사카리아 같은 사람들이 Post American World 미국 이후의 세계 뭐 이런 책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쇼킹하게 됐지만 그러면서 더 이상 미국이 세계 1위일 거가 아니다. 빠르면 2017년 18년이면 중국이 앞장설 것이다. 그런 것도 얘기했고 군사력도 미국이 지금 월등히 앞서 있지만 중국이 점점 쫓아갈 것이다. 라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예산을 많이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동맹국들의 협조가 필요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겠다는데 해외에서 많은 작전에 뭐 여러 가지 군수 지원도 한다고 그러고요. 모든 조건들을 다 대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하죠. 그러니까 뭐 미국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아베를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게 아주 현실주의적 이유에서 그렇게 점점 신동맹이 많이 나올 정도로 점점 아주 결집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상대적 국력의 차이 이것이 가장 큰 동의예요. 지금 동의되고 있습니다. 김웅 교수도 많이 말씀하시겠는데요. 자, 그럼 미국이 앞으로 정말 이렇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자, 미국에서 관심 많을까 미국 가실 텐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디클라인은 맞을 것 같다. 앱솔루트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미국이
21세기에서 중국에 뒤질 것이다. 아마 후반 정도 가서는 뒤지지 않겠나. 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아마 중국 갔다 오시면 또 확 또 달라질 거예요. 북경이라든가 베이징을 한번 샹하이 갔다 오세요. 엄청나게 빠르고 정말 놀랄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내실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처음에는 높은 건물을 많이 짓고 있다가 이제 내실화가 되고 있고 이 연안에서 이 내륙 쪽으로 계속 연결해가지고 많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도 기술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300몇십 킬로 400km인데 걔네가 가장 빠른 속도 레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속철도 고철이라고 하는데 까오티라고 하는데 큰 중요한 도시들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 상하이 같은 데도 다 그거 타고 가시면 되고요. 우리 KTX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더 많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놀라울 정도로 가시면 아마 북경이나 와싱턴 우리 교장 선생님 가보셨겠지만 저도 역사할 때 보면 이제 뉴욕에 가가지고 굉장히 마천루라고 그랬죠. 스카이스크래퍼 보고 놀라고 야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정말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강남에도 꽤 높은 건물이 많고 샹하이 가보시면요 뉴욕보다 훨씬 많은 스카이스크래퍼가 있습니다. 그 전체가 도시 전체가 다 80층 100층 밀리언이에요. 그런 게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들은 샹하이뿐만 아니라 뭐 광저우도 그렇고 베이징도 그렇고 옆에 티엔진도 그렇고 이런 대도시들을 도시 중심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고요. 그 많은 싼 인건비를 통해서 계속 수출하면서 세계 불화 또 아까 말씀한 투자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중국이 오케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어느 쪽으로 붙을래? 쉽게 말하면 그것들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 무슨 중국은 그런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고 패권 국가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다. 평화의 국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전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저기하는 마인드가 생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그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들이 그렇게 영국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제 말이 이건 굉장히 일반화된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 생각한다고 제가 중국 사람한테 들었어요.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깨닫게 됐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는데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리밸런스 피벗 얘기했다 지금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피벗하고 리밸런스에 대해서는 좀 괜찮습니다만 피벗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미국의 여전히 지중 대서양파들 유럽파들은 피벗 에이지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시아 쪽으로 중심이 된다는 말이 그런 말 있을 수가 없다. 당연히 유럽 중심이고 미국은 여전히 나토 중심이지 어떻게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 쪽에 하겠느냐. 그것보다는 전통적인 위협 러시아를 큰 나라가 있고 중동이 있고 유럽이 있는 그쪽이 당연히 피벗이지 이쪽이 왜 나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이쪽 피벗 에이지아 한 사람들은 주로 아시아나 이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국무부에서 보면은 뭐 일본에서 근무했거나 한국에서 근무했던 그런 관리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유럽보다 중국, 동아시아 훨씬 중요하게 된다. 봐라. 지금 GDP만 해도 독일 필요 없어요. 중국. 이런 나라를 다 봐봐야 우리 여러 가지 금융 문제, 채권 문제 이런 게 다 있는 그런 유럽하고 유로존도 보십시오. 뭐 하나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나라하고 계속 발전한 나라. 그리고 또 한국이 앞으로 통일되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쪽에서 아시다시피 호주도 포텐셜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한 얘기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저는 그건 약간 거짓말이죠. 인도네시아 민주당 갔을 때 자기네가 2030년까지 무슨 국가 전략 계획이 있더라고요. 세계 8위가 된다고 돼 있어서 한국은 몇이나 그랬더니 한국은 14위가 18위라고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고 통일 이후까지도 한국이 그거고 자기네가 8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그런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호주도 그렇고 이런 입전 지역이 그래서 아태 지역 이게 유럽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피벗 투 에이지아, 피벗 투 에이지아 패시픽이라는 말이 그 사람들이 나온 건데 두고 봐야죠. 정말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피벗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요새는 피벗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리밸런스라는 말인데 저는 어저께 다시 오늘 강의 준비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국 리밸런스도 어떻게 보면 해칭 아닌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딜레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투혼스 딜레마가 있는데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양뿌리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해칭이고 리밸런스거든요. 균형을 다시 맞춘다. 뭐 어렵게 돌려서 그렇지만 그래서 리밸런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또 뉴트럴한 개념입니다. 리밸런스도 그렇고 뭐 밸런스도 그렇고 결국은 균형을 잡겠다는 것
악어가 안 됩니다. 그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 갖다 좀 마서 중간으로 했다는 거기 때문에 리밸런스 있고 이제 피벗 개념도 있는데 피벗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그 같은 피벗이라는 개념이 참 어렵죠. 우리가 무슨 중심축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중심축이 어떻게 그냥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피벗이라는 말이 사전에도 잘 없고 뭐 피겨 스케이팅에서도 뭐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도움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요. 저 사이언스 픽션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피벗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피벗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쇠덩어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기 로코모티브 전체 여기 있어요. 기관차가 있고 앞에 여기 사람이 건모에 사람이 하는 자동차로 봅시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가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정제도 이 자동차를 그냥 치고 갈 것 같아요. 왜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대부분은 사고가 납니다. 불이 나고 다 죽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이게 뭐 과학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쉽게 말하면 큰 쿠션 같은 거를 달고 집었어요. 그래도 결국은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연구했냐면 피벗이라는 걸 개념했습니다. 그래서 피벗이 이렇게 삼각형같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와서 닿는 분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여기가 먼저 닿았다고 합시다. 이쪽 한쪽이요. 정확히 한쪽이 먼저 닿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그럼 이게 방향 확 이쪽으로 트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를 이쪽으로 밀어내요. 그러면 그 초선성에서 빠져나와서 죽지 않고 불도 안 나고. 그것들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대부분 다 죽었어요. 아무리 뭐 맞고 앞에다 쿠션 지어가지고 뭐 큰 공기백 같은 걸 엄청나게 큰 걸 다 만들었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다가 과학자들이 찾아낸 것들이 그럼 이 피벗을 달면 좋겠다. 이게 바로 피벗입니다. 어느 쪽으로 그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방향이 확 트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벗이라는 개념이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아마 뭐 쓴 사람들도 대부분 우리 독자들도 피벗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정책 위반자들이 굉장히 단어들을 잘 만들어내요. 피벗도 그 리밸런스도 그렇고요. excess of evil, 악의축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거에 인해서 그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다. 뭐 얼마나 다른지 양면이 다 있습니다. 제가 피벗 잠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결국은 일본과 동맹을 왜 저렇게 강화하느냐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 지역을 중요시하고 벗어날 수는 없고 리더십은 계속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자체 능력이 좀 부족하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압박이라든가 국방 예산도 그렇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동안에 동맹국, 쉽게 말하면 동맹국에게 그동안 미국이 베풀었던 걸 좀 받겠다는 겁니다. 많이 도와줬으니까 50년 동안 60년 동안 일본도 한국도 이제 미국이 어려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면 이제 미국이 다시 회복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For the Partner이라는 건 학자가 쓴 것입니다만 미국이 여기에 와 있을 때 일본, 호주, 한국 이런 나라들이 미국보다는 For the Partner을 하면서 미국의 어려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방위 분담을 크게 함으로써 미국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동맹국 전체들의 이익을 높이겠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전략이고 이것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것들이요. 자, 방위 분담 협정은 뭐 제가 뭐 하지 않겠는데 SMA에 따라서 지금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그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작년에 9,200억 원으로 저희 합의를 받고 5년 동안 이해할 것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같은 게 있고요. 용산연합사 이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두천의 미사단을 포함해서 연합토지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군 기지들을 2군데 정도의 하업으로 자, 제가 이따 자료는 이거는 인터넷에는 안 주겠지만 프린트아웃 하는 거는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쓰시면 되고 동맹 현안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동맹의 확대 심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렸죠. 한반도 차원, 동북아 차원, 그다음에 글로벌 차원, 전지구 차원으로 확산하는 것을 갖다가 구체하고 실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동맹 현안은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 일반적으로 이제 원투표를 그러는데 이거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여기 우라늄 농축 문제는 20% 미만 전원축만 가능하고 미국산 사용 이게 뭐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미국산 사용을 규칙하는 게 무슨 말이냐.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한국에 내세우고 있는 건식 제철, 파이어 프로세싱에 대해서 미국은 여전히 그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 이제 국가안보 되겠습니다. 국가안보는 아파 통행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뭐 문자 그대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안보를 줄여요. 안전보장이라는 말을 줄여서 안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 주로 안전보장이라는 말을 다 쓰지만 일본에서도 안보라고 줄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전보장이라고 다 풀어 쓰고요. 국가안전보장, 그 다음에 안보정책, 뭐 국가의 참여서, 뭐 국가안보 요소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실 수 있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냥 눈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포괄적 국가안보가 뭐냐?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거, 국방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적인 국가의 이코노미 기초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정치적인 측면. 이걸 학교에서 배운 거죠. 국토보전력, 국민주권을 확립하고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지속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시 전쟁 억제하고 억제 패퇴 격퇴시킨다. 평시에도 위기 관리하고 동맹체제 유지 발전시키고 주변 국가는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고 자주 국방과 국민의 안보의식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국가 안보였는데 일부에서는 이것도 한 벌써 20년 됐습니다. 비전통적 초국가적 위협이 발생이 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테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해 우리가 막 보통 이제 자연재해라고 뭐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 그냥 지나갑시다. 시간 저렇게 평화체제 얘기 나왔고 여러 가지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 종류도 많아지고 있고 심화되고 있다.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국가안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경제라든지 사회 모든 부분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한마디로 평화체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통일 언제 될 것 같아요? 한번 또 물어봅시다. 자, 통일이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데피니션이 많아요. 남북한이 그냥 서로 그 주민들이 왕래하는 걸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통합이라는 말도 있고 이제 통일도 있고 통일 전과 후가 다른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데 어쨌든 한국 역대 정부는 매번 통일 구상들을 다 내놨어요. 그 민족 공동체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 것들이 많고 중간에 화해와 협력을 거쳐서 그 다음에 통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과거의 역대 정부들의 가장 공통적인 상황은 일단 남북 간의 통일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그때 화해는 영어로 제가 reconciliation이라고 하고 협력 coope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중간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통일 단계를 간다. 이것이 이제까지고 아마 그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통일을 들어갈 때 사실은 북한이 제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말하는 북한은 겉으로는 계속 통일을 원한다고 했지만요. 통일 달성에 통일 신부 다 매우 보고 있었지만 한 번도 원하지 않고 특히 김정은 체제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식의 방식 그것도 흡수식 통일이라고 그러죠. 다른 실질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통일을 우리가 말하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아이러니컬하죠. 통일을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사실은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통일이 아닌 분단 상태가 오래 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통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과의 협력 없이는 통일이 굉장히 우리 힘만으로 되기가 어려워요. 진짜.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돼요. 일단 국제무대에서는 지금 북한과 한국은 UN 가입국으로 하나의 독립국가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 헌법이 이렇게 안 돼 있지만 분명히 별개의 독립국가로 취급하고 있고 우리는 싫어하지만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DPRK, RRK가 부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통일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준이라고 지난번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다 통일을 위해서 지금 노력들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중요성 또 준비를 해야 된다. 그 통일했을 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이 오히려 대박이다. 우리는 통일 비용만 얘기하는데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는 일이 훨씬 더 크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과거 70년간의 이 세세를 바꿔서 통일한국이 왔을 때 이 통일과 모든 국가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것이 바로 통일 대박론인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선언이 있었고요. 평화협정하고 평화체제는 다른데 북한에서는 평화체제를 협정을 맺자고 그럽니다. 지금 정전협정이 있는데 평화체제는 사인하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평화협정 하나 가지고 통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하거든요. 금세 사문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실제적 능력이 없으면 통일이 안 되는 거죠. 통일을 한번 사인했다면 누가 할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통일은 안 되는 거고. 많은 경우에서도 평화협정에서 다 통일 깬 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월남도 그랬었고요. 또 예멘 같은 나라 지금 통일됐다가 다시 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통일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 제가 분단 벌써 뭡니까? 45년부터 70년째인데 금년이 세계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면서 지금 한반도 분단 70주년이 되네요. 진짜. 성경에 보시면 70년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정말 통일해.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금년이 70회가 된 날, 70주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간에 무슨 통일의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또 정부에서 이런 거 했는데 진짜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올지는. 그러니까 준비는 하자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목적이 있고 지향을 해야지만 통일이 오는 거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진짜 안 옵니다. 통일을 그만큼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평화체제 구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조. 그리고 해서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폐기해야 되고, 중국이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핵무기 갖고 있는 통일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남북한의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이런 좋은 문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벌써 그때 비핵화라는 게 있었어요. 1991년, 92년 이럴 때 보면.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이런 게 없고 정반대로 갔는데 하지만 안타까웠으면 너무 그렇게 됐고요. 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남북 정상선언이라든가 6.15 공동선언 다 이런 것이 있었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미 3대 비전이라는 걸 제시했고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 다음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일명 서로 프로세스 이를 통해서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핵 문제, 북한 문제 잠깐 얘기하고 50분이네요. 북핵 문제, 이게 논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자, 핵보유 협상이요. 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센스 물어볼게요. 자,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고 며칠 전에 중국 사람들이 20개 정도 갖고 있을 거다. 그리고 뭐 2030년, 20년, 30년 가면은 지금과 같은 우라늄을 가지고 만든 거 한다면은 100개도 가능하다. 뭐 저 지난번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다 연구해놨던 걸 그냥 갖기만 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옛날보다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이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제재라든가 경제 제재라든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 불가로 아니다 이럴 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적당한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협상할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센스를 물어볼게요. 자, 북한의 핵을 보유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로 국가가 존재하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힘들어 보세요. 아니다. 매우 어렵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컨세션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가서 협상에 응하고 핵무기를 완전 폐기는 아니지만 동결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점자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폐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중간에 이런 협상용일 것이다. 두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서로 중복되는 게 많죠. 시점도 안 들어있고 다 조건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많은 분들이 계속 보유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불포기론. 자, 그러면은 아니다. 포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외교의 노력이고 외교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포기시키도록 해야 되고 자, 협상용일 것이다. 북한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 가서는 협상의 응가가 나올 것이다. 자, 반반 정도 되네요. 대다수는 우리 신문에 나온 것도 대부분 다 포기론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많습니다. 우리는 시점이라는 게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핵 협상의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차원에서 저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북한의 대내적 의도, 대외적 의도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요. 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럼 주변 국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합니까? 한국, 미국, 중국 입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미국 것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는 CBD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계속 지금 보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북한 프로그램을 무능화시키고 뉴트럴라이즈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즈하고 마지막으로는 에버게이션 없앤다는 쪽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한 맞춤력, 협력적 위협 갖추기를 했었는데 제가 부정적이라고 뒤에 말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 CTR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Non-Luga 그 이니셔티브라고 그러는데 구소련의 공화국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 또 뭐 공산국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가리아의 뭐 생물무기 여러 가지 무기가 있었는데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는데 이 폐기를 그 스스로 그나마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돈도 없고 실력도 없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그 제공해서 폐기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그걸 다 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협력적 위기 감축이라고 해가지고요.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벨라루스 갖고 있던 이런 대륙간 그 핵무기들, 미사일들을 미국이 다 가서 폐기시킨 걸 도와줬어요. 그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애쉬 카터, 국방장관. 애쉬 카터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상황을 그걸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배경 보시면 그 당시 페리 장관이 있었고 페리와 카터가 둘이 하버드대 교수 있으면서 굉장히 같은 팀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그 폐기하는 걸 직접 현지에서 그러다가 아우스레이션을 가기도 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상원 일련의 상원에서 또 이걸 했었습니다. 그만큼 CTR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북한이 갖고 있는 대량살상 무기를 폐기하는 걸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과학자 기술자들을 전직시키는 것, 그 직업을 주고 생활비를 안정해서 더 이상 핵무기를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전반적으로 CTR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최근에 제가 왜 부정적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최근에는 이것이 사실상 죽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계속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 크리미아 합동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또 중동에서 여러 나라 봤을 때 더 이상 미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신뢰가 깨졌고 러시아가 다시 이제 미국 국가를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러시아가 위협이 사라지고 냉전이 1990년대 그때니까요. 89년부터 91년 사이니까 그런 위협이 러시아의 위협, 소련의 위협이 사라질 때 했은 거랑 지금이 다시 러시아가 리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에게 CTR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국 국회 내, 미국 의회 내 자체에서 지금 이런 Non-Luga Initiative, CTR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떨어지고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그저께 원믹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이 그렇다. 지금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대북 맞춤형 CTR을 다시 우리가 끄집어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북핵 문제 말고 북한 문제. 쉽게 말씀드려서 북핵 문제보다 훨씬 광범위한 문제고요. 여기에는 핵 문제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 무기, 미사일 무기. 사실은 핵 무기보다 화생 무기가 더 저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쓰기 쉽지 않아요. 화생 무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